솔직히 그는 정말 많아요. 수술은 정말 많이 했어요. 횡격신경은 호흡과 관련된 신경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르면 물론 그거 쉽지 않지만 의사 선생님이 알겠어요. 거의 1년이 지난 후에야 우리는 마침내 헐크 호건의 죽음에 대한 수사에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 공개된 바디캠 영상과 종합적인 경찰 보고서는 이 레슬링 아이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의 딸이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남아있다고 말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여행 크라임 사이드바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제시 웨버입니다. 이제 우리는 헐크 호건의 사망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사이드바에서 이 사건을 다룬 적이 있지만 이제는 영상도 있고 72페이지에 달하는 경찰 보고서도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식적인 사망 원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 내용을 읽어드릴 텐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검시관을 모셔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5년 7월 24일 헐크 호건, 본명 테리진 볼레아가 플로리다 클리어워터 자택에서 호흡을 멈췄습니다. 그의 아내인 스카이데일리 호건이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와 작업치료사 그리고 방문 요양보호사의 모두 응급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전해지지만 그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이드바에서 그의 죽음이 목수술로 인한 의료 과실인지, 죽기 전까지 비교적 건강하고 기분이 좋아 보였던 점, 왜 갑자기 호흡이 멈췄는지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제 72페이지 분량의 클리어워터 경찰서 사건 보고서와 2개의 새로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는 영상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처음 봅니다. 그 작업 치료사는 저스틴 맥케이미로 확인되었으며 7월 24일 아침 헐크 호건의 집을 떠나 경찰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이 마지막에 빠르게 지나갑니다. 의사가 어떻게 실수했을 수도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한두 달 전에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만성신경을 가지고 전체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킨 건가요? 저는 작업치료사인데 그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방문간호에서 집에 왔습니다. 저는 작업치료사이고 그는 거의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몇 도 정도 했어요? 밤새 깨어 있었어요. 의료용 마약류 중 일부. 금방 돌아올게요. 90번 집으로 돌아왔어요. 맞아요. 우리 뒤에 있어야 해요. 가슴이 오르내리지 않아요. 거기서 해보세요. 혈압 재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가 들어왔고 우리는 함께 격리돼 있었어요. 즉시 911에 전화했어요. 바닥에 눕혔어요. 우리는 이것을 수정을 위해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그는 기본적으로 그냥 숨만 쉬고 있었어요. 어쨌든 저는 그 사람이 너무 커서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맥박을 확인하거나 그런 것들이 때로는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깨달았을 때 당연히 우리는 몰랐고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했어. 솔직히 말해서 네가 이렇게 오래 버틴 게 놀라워. 네가 여기 온 지 10분밖에 안 됐다 했지? 그가 그러기 전에. 여기서 한 2분 정도 얘기하고 있었어요. 나는 30분이 보여서 9시 30분이라고 했어. 안녕하세요.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돌보는 일을 도와주셨나요? 저는 2번째 방문이에요. 저는 2번째 방문이에요. 지난주에만 이 일을 했고 여기서 놀랄 일이 있을지는 저도 몰라요. 그리고 주로 휠체어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들 말이에요. 직업치료사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물리치료사는 다리를 담당하고 저희 작업치료사는 상체 기능을 담당해요. 최대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맞아요. 저는 그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는 숨쉬는 걸 불편했군요. 그는 할 수 있었나요? 그는 걷거나 그런 거 할 수 있었나요? 거의 매림 그때부터 도전. 소 키울 수 있다면. 그는 1년간 요로기구를 사용해 왔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모든 게 문제예요. 저희는 그냥 왜 걷지 못하게 된 거죠? 그는 수술 중에 그러니까 횡격신경이 절단된 건가요? 그게 최근 일이었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허리 수술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수술이었나요? 네, 맞아요. 솔직히 수술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팽경막 신경은 호흡과 관련된 신경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르면 그건 정말 힘든 일이죠. 의사 선생님이요. 알겠어요. 하지만 그게 요점이 아니에요. 잘 들으셨죠? 의사가 실수했어요. 그래서 호건의 죽음이
어쩌면 잘못된 수술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왔던 거예요. 참고로 2025년 11월 19일에 또 다른 영상도 있습니다. 그가 차 안에 있을 때 이 작업치료사에게 한 경찰관이 다시 다가와서 의사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명확히 해달라고 합니다. 그는 좀 더 완화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사와 대화 중이었고 상사께서 질문을 하나 더 하시려 합니다. 영상에서 횡격막 신경을 절단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에 대해 말씀하셨죠? 제 생각에는 그건 사실 제 무력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건 당신이 그 신경을 어떻게 알았는지예요. 죄송해요. 제가 당신 차에 기대고 있네요. 그 신경은 첫째, 수술 중에 흔히 다칠 수 있는 신경이고 둘째, 어떻게 그런 의학적 결론에 도달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그게 어렵다는 거죠? 아니요. 알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동의해요. 하지만 당신은 신경외과 의사는 아니잖아요. 문제 없어요. 네, 저는 들어본 적 있어요. 의대는 안 나왔잖아요. 당신은 작업치료학 학위만 있고 그게 전부죠. 그 이상은 없잖아요. 맞죠? 네. 알겠습니다. 오래 붙잡아서 죄송해요. 저는 이제 밖으로 나가봐야 해요. 네, 이해합니다. 그래도 전에 얘기하다가 좀 곤란해졌어요. 알겠어요? 그게 다행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저 흥미로웠어요. 며칠 뒤 버블로이스 원더로우스키 팟캐스트에서 인터뷰를 들었어요. 저도 들었어요. 그 남자가 만성신경을 언급하며 그럴 수도 있었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도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하지 말자요. 알겠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시끄러워 있어요. 알겠어요. 뭐 그럴만하네요. 그가 나에게 다가올 수 없을 만큼 내가 너무 강해졌어요. 그것도 똑같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잘 지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을 위해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모두 고양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죠. 그 비결이 바로 스몰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시중 고양이 사료는 값싼 충전재, 육류 부산물, 인공 첨가물로 만들어져 있어요. 결국 그 대가를 치르는 건 여러분의 고양이 건강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스몰스는 다릅니다. 스몰스의 레시피는 방부제가 없고 100%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냉장고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죠. 고양이들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단백질에 정말 의존합니다. 고양이들은 건강한 몸을 위해 수분이 많이 필요해요. 다행히 스몰스는 80% 이상 동물성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스몰스의 신선한 재료는 영양과 풍미, 수분을 그대로 살려 부드럽게 조리됩니다. 88cm의 집사들, 이 스몰스 급여 후 고양이 소화, 털 윤티, 에너지가 좋아졌다고 했으며 전문가들도 스몰스를 극찬합니다. 포브스는 스몰스를 최고의 고양이 사료로 뽑았고 버즈피드 리뷰어들도 고양이들이 이를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고양이 건강은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스몰스를 시도해보세요. 첫 주문 60% 할인, 무료 배송, 평생 간식 혜택을 드립니다. 지금 smolls.com/ 또는 smolls.com/ 그래서 그는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라 의료 기록에서 정보를 얻은 것 같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제 저는 직접 보고서로 가고 싶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용하자면 벨라야 부인과 니콜라스 벨라야에 따르면 벨라야 씨는 백혈병, 심방세동, 폐렴, 신부전 등 수많은 의학적 진단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벨라야 씨는 지난 몇 달 동안 다양한 질환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벨라야 부인과 니콜라스 벨라야로부터 진술을 받았습니다. 벨라야 부인은 작업 치료사와 가정 건강 도우미가 벨라야 씨의 그날 치료 세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벨라야 씨가 거실 리클라이너 의자에 앉아 있었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맥케이미 씨가 활력 징후를 측정하던 중 벨라야 씨의 가슴이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 확인하러 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녀와 맥케이미 씨는 벨라야 씨에게 맥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벨라야 부인은 즉시 911에 전화했습니다. 911 통화 녹음이 확보되어 모든 관련자들이 제공한 시간대와 정보 그리고 벨라야 부인이 911 상담원에게 제공한 정보가 일치함이 확인되었습니다. 형사들은 벨라야 씨의 시신을 육안으로 조사했으며 외상이나 부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튼 플랜트 병원 직원들은 벨라야 씨가 사망한 후 그의 가족 주치의인 제럴드 피츠제럴드 박사에게 연락했고 피츠제럴드 박사는 벨라야 씨의 사망 진단서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호건이 겪고 있던 일과 관련하여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비버 경사와 저는 벨라야 씨의 과거 병력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벨라야 부인은 이 사건 약 6주 전에
남편이 목 부위에 척추 수술을 받았으며 그 수술을 융합술이라고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벨라의 부인은 척추 수술 외에도 약 3주 전에 벨라야 씨가 심장 판막을 수리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심장 수술 당시 벨라야 부인은 벨라야 씨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수술 후 약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벨라야 부인은 백혈병 진단 후 남편이 약 일주일 전에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벨라야 부인에게 남편이 복용 중인 약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정확한 이름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약에 대해 물었고 나중에 같은 약을 제공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벨라야 씨가 처방받고 나중에 수령한 특정 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가 보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벨라야 부인에게 의료사고 전날 아침 남편의 행동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고 남편이 요거트와 베리로 아침 식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작업치료사가 도착하기 약 15분 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미스터 벨라야와 함께 일하는 매니저인 크리스토퍼 볼로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볼로 씨는 벨라야 씨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 2주 전에 투석을 시작했으며 자신의 기억으로는 투석을 받는 동안 상태가 더 좋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볼로 씨는 또한 벨라야 씨도 신부전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볼로 씨는 이어서 2025년 7월 24일 오늘 벨라야 씨가 이날 늦은 시간에 또 다른 투석 예약이 잡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벨라야 부인과 볼로 씨와 대화 후 저는 1번 응급실로 돌아가 벨라야 씨가 치료받는 곳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에리카 프랜시스 박사가 오전 11시 17분에 벨라야 씨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비버 경사와 저는 그 후 방에 들어가 벨라야 씨의 시신을 육안으로 확인했습니다. 시신은 1번 병실 침대에 바로 누운 상태였습니다. 오른쪽 정강이 뼈에는 골래 카테터가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오른쪽 팔에 정맥 카테터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의료진이 미스터 벨라야에게 소생도치를 하는 동안 저는 그들이 자동 흉부 압박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흉부 압박 장치가 그의 흉골에 놓였던 부위에 붉은 자국과 명백한 찰과상이 있었던 것 외에는 신체에 외상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미스터 벨라야의 발목과 다리 아랫부분에 부종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비버 경사는 부서에서 지급된 휴대전화로 미스터 벨라야의 사진을 8장 촬영했습니다. 그 후 비버 경사와 저는 사진들을 exonevidence.com에 업로드했고 접근 권한을 제안했습니다. 사진이 evidence.com에 업로드된 후 저는 비버 경사가 부서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삭제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헐크 호건이 유명해서 아무것도 유출되지 않은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호건의 사망과 관련해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설부검은 2025년 8월 16일 11시 55분에 병리학자 다니엘 L. 슐츠 박사에 의해 완료되었습니다. 슐츠 박사의 요약보고서 일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테리 벨라야 씨는 외상이나 치명적인 독성 요인 없이 오로지 중대한 자연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사망의 방식도 자연사입니다. 요약보고서는 계속됩니다. 벨라야 씨의 사망 상황과 건강 이력은 플로리다 법규상 어떤 관할 사건 유형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은 겉보기엔 자연사였다. 완전한 부검의 이점을 바탕으로 테리 벨라야 씨의 자연사는 확인되었으며 외상이나 치명적인 독소에 대한 의혹도 합리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는 2025년 7월 25일 오전 9시경 내가 피넬라스 카운티 검시관 사무실에 연락하여 MEO 조사관 짐 베이닝과 통화하며 위 약물의 불일치에 대해 알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이닝과 통화 중 검시관 사무실이 벨라야 씨가 최근 목 수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횡격막 신경이 손상됐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즉, 이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피츠제럴드 박사는 프랜시스 박사로부터 벨라야 씨가 무수축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했고 약 45분간의 심폐소생술에도 심장 리듬 변화가 없어 프랜시스 박사가 벨라야 씨의 사망을 선고했으며 피츠제럴드 박사에게 사망 진단서에 서명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츠제럴드 박사는 프랜시스 박사로부터 들은 내용에 근거해 사망 원인이 심장 관련이라고 판단했고 사망 진단서에 서명하는데 동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이후 벨라야 씨에게 현재 처방된 약들을 수거해 약물 재고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벨라야 씨가 처방받은 것보다 적은 양의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리어워터 경찰서는 마약성 진통제 처방과 관련해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국 마약 단속국 DEA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마약 단속국 DEA의 예지에도 이통제 무좌, 내국 DEA 지원을 요청, 내국 밤안에 지시한 그 안에 DEA는 지난 6개월 동안 피츠제르드 씨나 다른 처방자들이 벨라에 씨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비정상적으로 처방한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약물 재고 조사를 하는 동안 벨라야 씨가 현재 중독 상태인 사람과는 달리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를 더 낮은 용량으로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맥케이미 씨가 벨라야 씨의 부상이 사망의 근접 원인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클리어워터 경찰서가 수거한 약물 중 피츠제르드 박사가 처방한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 의료기관으로부터 벨라야 씨의 의료 기록을 요청하는 여러 건의 소환장이 작성되었으며 그의 직계가족인 베일리아 부인의 동의가 제공되었습니다. 이 소환장들은 결국 제6사법수뇌구 주검찰청에 의해 모턴 플랜트 병원, 템파 종합병원, 방문 간호사협회, 그리고 굿 사마리탄 병원에 전달되었습니다. 몇 달에 걸쳐 모든 기관으로부터 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의료기록 검토 결과 여러 가지 의학적 진단과 여러 차례의 장기 입원, 그리고 벨라야 씨가 사망하기 전 몇 달 동안 건강이 악화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베일리아 부인과 니콜라스 벨라야가 제공한 인터뷰 내용과 일치합니다. 2025년 8월 27일 베일리아 부인과 니콜라스 벨라야는 비버 형사가 2025년 7월 24일 아침에 가족용 감시 영상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카메라에는 당시 벨라야 씨가 있던 거실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출동한 경찰과 의료진이 대응하는 동안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녹화 영상은 거주지에서 직접 확인되었으며 이는 벨라야 부인, 스윈턴 양, 그리고 맥케이미 씨가 벨라야 씨가 심정지에 빠지기 직전과 직후에 일련의 사건에 대해 이전에 진술한 내용과 일치함을 입증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수거되지 않고 가족 소유로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출동한 모든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자들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응급의료진 또한 벨라야 씨의 몸에서 외상이나 부상의 흔적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에 베일라 부인과 니콜라스 베일라가 베일라 씨에 대한 사설 부검을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클리어워터 경찰서는 다니엘 슐츠 박사로부터 부검 보고서의 요약본을 전달받았습니다. 부검을 집도한 병리학자인 슐츠 박사는 자신의 요약에서 2025년 8월 16일 오전 11시 55분에 부검을 실시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슐츠 박사는 베일리아 씨가 오직 강력한 자연 질환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합리적인 외상이나 치명적인 독성 요인은 없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의 방식도 자연사입니다. 진술서, 의료기록, 거주지 내부의 감시 영상, 그리고 벨라야 씨의 시신에 대한 유관 검사를 철저히 검토한 결과 테리, 벨라야의 사망이 자연사가 아니었다는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의 사망과 관련된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종결되며 범죄와 관련 없는 해결된 사건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보고서 전반에 걸쳐 법집행기관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도살인과 소속 형사의 메모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록 검토 결과 자연사와 불일치한 점은 없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설명해줄 검시관을 모시기 전에 잠시 헐크 호건의 서운해진 딸로 알려진 브룩 호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그들은 꽤 오랫동안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유언장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8월 7일 목요일 대략 오후 2시 31분경 테리 볼레아의 딸 브룩 볼레아가 저에게 연락해 아버지에 대한 정보, 특히 부검이 실시될 것인지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저는 부검을 실시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검시관의 책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룩 볼레아는 아버지의 최근 의학적 병력에 대해 걱정된다고 말하며 최근 의료진이 아버지의 최근 수술을 잘못했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우리도 같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들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 조사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룩 볼레아는 외부 사설 부검과 관련하여 화장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결정은 법적 유족에게 달려있으니 스카이와 상의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브룩 볼레아는 제 전화를 받아주고 최대한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에 브룩 볼레아는 아버지의 사망과 관련된 모든 실험실 검사 결과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모튼 플랜트 병원 법무팀에 전화번호를 보내드리겠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약 15시 50분경 저는 브룩 볼레아에게 모튼 플랜트 병원 법무팀과 법률 지원부서의 전화번호를 전달해드렸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는 2025년 8월 21일 화요일 약 14시 16분경에 브룩 볼레아와 연락을 취해 수사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대중 사이에 퍼지고 있는 일부 추측을 명확히 하기 위해 클리어워터 경찰서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지 문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브룩 볼레아는 이미 예정된 일정 때문에 11월까지는 시간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건의 사실을 그녀와 공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 점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다시 한번 만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약 16시 1분경 브룩 볼레아가 저에게 다시 연락해와서 수사관들과 이야기하는 방안을 생각해봤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이 종결되기 전, 그리고 대중과 언론이 이 정보를 얻기 전에 보고서, 오디오, 그리고 바디캠 영상을 참고해달라고 하면서 그녀는 다음 주에 뭔가를 조율해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검시관 사무실에서 부검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었고, 사망사건 수사가 법 집행기관 측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아버지를 보는 것에 대한 추가 질문도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사설 부검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그 부검이 제대로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벨라 양에게 이 과정은 우리 수사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며 전적으로 법적으로 가장 가까운 유족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클리어워터 경찰서는 헐크 호건의 가족, 스카이와 그의 자녀들, 닉과 브룩을 칭찬했습니다. 변호사 케빈 헤즐렛도 그들이 슬픔과 힘든 시간을 겪는 동안에도 수사관들이 매우 개인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꺼이 허락해준 점으로 함께 칭찬받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브룩은 모든 일과 클리어워터 경찰서 보고서 공개 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 영상에서 팬들과 사람들이 저를 잘 알아 제가 신뢰받을 만한 사람임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을 아끼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지만 클리어워터 경찰 여러분, 제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세요. 당신들은 저를 가족처럼 대하지 않았고 저를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마땅히 그래야 했던 것처럼 저와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아버지가 원하지 않았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아서 제 특권을 잃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버지가 화장한 채 포르말린 냄새를 풍기며 구경거리처럼 내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을 피한 건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버지의 딸이 아니고 닉과도 동등하지 않겠네요. 그래서 저는 답을 얻지 못한 것 같아요. 브룩은 X의 영상으로 부검은 제가 요청했고 비용도 내겠다고 했지만 그쪽에서 대신 아니에요 우리가 할게요 라고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의 최종 사망 진단서에 부검을 기재하지 않았나요? 그게 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부검 결과가 당신들의 이야기와 맞지 않는 무언가를 담고 있지 않았다면 말이죠. 저는 공개적으로 그걸 요청했어요. 아무도 저에게 주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브룩 조용히 해 여기 있어 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에 뭔가 아버지에게 치명적이고 창피한 내용이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녀는 사설 부검이 있었지만 결과를 볼 수 없었고 허락도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또 스카이와 함께 보고서를 읽은 점과 그 이유에 의문을 가졌어요. 그녀는 두 의료 전문가가 있었음에도 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유일하게 알아챘어요. 그녀는 혈액 샘플이 없었지만 아버지 혈액에서는 의심스러운 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생각에 독성 검사 결과와 아버지가 복용했을지도 모르는 약물 사이에 불일치가 있었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TMZ에 따르면 브룩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많은 불일치가 있었어요. 저는 CWPD가 이 사건을 즉시 대대적인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처음부터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조사하지 않은 것이 실수였다고 생각해요. 이 사건은 처음부터 출입이 통제되고 봉쇄된 철저한 수사로 다뤄졌어야 했어요. 알겠습니다. 리치랜드 카운티 검시관 닥터 데이나 러더퍼드를 모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항상 만나서 반갑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이 보고서에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점이 있나요? 글쎄요, 사람들이 유명인이 되면 그들의 사생활이 너무 침해당할 정도로 면밀히 조사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는 이 보고서 제가 꼼꼼히 살펴본 72페이지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성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의 집에서 발생한 자연사였거든요. 이건 자연사였어요. 모두가 가족이 사설부검을 선택했다고 결론 지었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고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처음 911에 신고했을 때부터 경찰이 출동해서 작성한 보고서까지 저에게는 전혀 이상한 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조사를 진행했고 자기 할 일을 했죠. 그래서 가족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당신이 전문가잖아요. 저는 그냥 읽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 번 자연사라고 해요. 어떻게 그게 자연사인지 알 수 있죠? 저도 이걸 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사라는 게 무슨 의미죠? 헐크 호건이 정확히 어떻게 죽은 거예요? 그러면 첫째로 시청자분들께 사망의 종류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사망 원인은 누군가의 심장과 폐가 멈추는 의학적인 이유를 말해요. 사망 방식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의미해요. 선택지는 5가지뿐이고 저는 사람들에게 나슈 약어를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자연사, 사고사, 자살, 타살, 그리고 불확정이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사망 방식은 오직 5가지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의 맥락을 살펴보면 만성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심부전이 있었고 백혈병이 있었으며 심방세동도 있었어요. 그는 언제든지 그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었던 이런 모든 질환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방세동만으로도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불규칙한 심장 박동만으로도 언제든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었어요. 그는 그냥 앉아서 TV를 보고 있다가도 심장이 몇 번이나 멎어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언제든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시신을 볼 때는 건강 이력을 함께 살펴봐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 그의 죽음을 초래했을까입니다. 외부적인 요인, 즉 외상도 없고 부상도 없고 최근에 넘어지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백혈병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가 아주 쉽게 출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약간만 넘어져도 경막 하혈종이나 경막 하출혈이 생겨서 그의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런 증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 조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더 많은 답을 원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이해해요. 그리고 확실히 독성학 검사를 보면 그런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원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다음에 얘기하죠. 우선 그들이 이걸 공개해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모든 사건에서 그렇게 하길 바라지만 헐크 호건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이 있었죠. 그의 죽음에 대해서도 많은 추측이 있었어요. 독성학 검사 결과는 어땠나요? 그 부분에서 어떤 점을 알 수 있었나요? 독성학 검사 결과 그는 실제로 처방받은 오피오이드 약물을 중독을 의심할 만한 방식으로 복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방전을 볼 때는 누가 처방했는지, 얼마나 자주 처방했는지를 살펴봐요. 실제로 우리는 스크립트 리포트라는 처방 이력 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고 오피오이드 약물을 처방하는 의사들과 그들의 처방 습관, 그리고 추세에 대해 DEA에 전달되는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읽은 72페이지 기준, 그런 것 중 어떤 것도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실제로 자신의 약을 필요할 때만, 즉 PRN으로 복용하고 있었어요. 그는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그는 스스로 약을 적게 복용하고 있었고 그건 아마도 그가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때로는 진통제에 대한 필요가 줄어들기도 해요. 그리고 그는 그 약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과거에 약물 사용 이력이 있으면 다시 약물을 시작했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 이해해요. 하지만 누군가의 과거를 계속 들춰낼 순 없어요. 우리는 과거의 기록을 참고해서 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고 단정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의 독성 검사에서는 수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의 죽음에 영향을 줄 만한 독극물이나 물질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 횡격막 신경 후는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거죠? 아까 작업치료사에 대한 클립을 틀어드렸잖아요. 보고서와 제 말을 보면 검시관이 횡격막 신경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직접 말씀해 주시고 아까 고개를 돌리시는 것도 봤는데, 이 횡격막 신경이 그의 사망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맞죠?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신경이 호흡을 조절하긴 하죠. 그렇죠. 이 신경이 호흡을 조절하잖아요. 네, 하지만 그분은 다른 건강 문제들도 정말 많았어요. 예를 들어 신부전을 생각해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였죠. 신장이 평소처럼 독소를 걸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몸 안에 이런 독소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몸이 아무리 노력해도 투석을 하지 않는 이상 그 독소들을 걸러낼 수가 없어요. 그는 백혈병이 있었어요. 백혈병도 몸이 약해지고 피곤해지며 전반적으로 기력이 떨어지는데 영향을 줍니다. 그로 인해 감염에 더 취약해져요. 그는 심방세동도 있었어요.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았죠. 심장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 약을 복용해야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신부전이 있고 신부전이 더 진행될수록 또 무엇이 생길까요? 몸에 체액이 쌓이게 되고 이것이 폐 부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호흡곤란이 심해져서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생명을 유지할 만큼 분당 호흡 횟수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횡격막 신경 손상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 사람들이 그걸 확인하고 싶어 했던 점 이해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에는 의학 검시관이 부검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족이 독립적인 부검을 진행한 것은 현명하고 신중한 결정이었어요. 이 말로 아무도 여기서 범죄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죽음에 영향을 주었거나 호흡을 방해했을 수 있는 약물이나 물질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성 검사를 했어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횡격막 신경 손상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여기서 사망 원인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자면 당신은 여러 가지 합병증과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잠재적인 합병증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알기로 그 순간에 정확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는 거죠. 맞죠?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요. 그럼 사망 진단서에 실제로 뭐라고 적혀 있는지 여러분께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것은 누군가가 어떻게 사망했는지에 대한 의학적인 소견이에요. 꼭 정확한 원인이 적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부검을 하지 않고도 항상 사망을 진단해요. 의사들은 환자의 병력을 바탕으로 자연사를 진단하죠. 그래서 집에서 아무도 보지 않은 채로 사망할 수도 있어요. 주치의가 최근 3개월 이내에 당신을 진료한 적이 있고 우렬성 신부전이나 신부전 같은 질환이 있다면요. 그리고 주치의는 사망 진단서에 신부전 합병증,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 합병증, 심장병, 우렬성 신부전 등 어떤 질환이든 사망 원인으로 기재할 수 있어요. 부검을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독성 검사도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검시관은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유가족은 사설 부검을 선택했지만 사망 원인은 여전히 자연사로 판정되었어요. 이것은 검시관이 자신의 의학적 소견에서 밝힌 내용과 같아요. 그는 외부 검사를 통해 이 시신의 부상의 흔적이나 외상의 징후가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아무런 흔적도 없었어요. 그들은 독성 검사 보고서도 확인했어요. 그리고 역시 그의 사망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것도 그의 몸에서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한 사인은 심정지는 사망 진단서에 적합한 사망 원인이 아니지만 그의 심장과 폐가 자연적인 질병으로 인해 멈췄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3가지 주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설 부검 결과는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들이 마음 정리를 위해 알아야 할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 같다고 말해요. 국소막 결과는 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과거 병력을 바탕으로 자연적인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신부전은 몸에 많은 합병증을 일으키고 백혈병이나 폐렴도 그렇죠. 백혈병은 몸을 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들어요.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번 입원했고 여러 가지 진단을 받았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만성적으로 아팠어요. 우리는 영웅들이 영원하길 바라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건강 이력이 있다면 언제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생님, 보내드리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룩 호건은 이 보고서가 나온 후에도 여전히 궁금한 점이 많아요. 혈액에 대한 질문, 독성 검사에 대한 질문, 조사에 대한 질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녀가 했던 몇몇 발언을 보신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브룩 호건이 슬퍼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사람이 슬픔에 잠기면 어떤 식으로든 답을 찾으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탓할 대상을 찾게 되죠.
우리는 가족들이 영원히 살아주길 바라지만 그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많았던 분이라서 심장과 신장이 건강한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더 높았어요. 그분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만성적으로 아팠죠. 브룩이 경찰에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제가 이 72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읽어봐도 이 경찰관들을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저는 플로리다 검시관과 관련 없고 그들을 대신해 말할 수 없어요. 그분들도 저를 몰라요. 제 생각에는 이건 정말 철저한 조사였어요. 요약부터 자세한 목격자 진술까지 모두요. 이 사건에서 빠진 점은 없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모순이 없다고 생각하는군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이 사건은 자연사로 결론 지어졌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더 나아가서 목격자 진술을 확인하고 좋아, 그럼 영상 자료도 한번 보자 라고 한 사실이요. 만약 그 영상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다면 그들은 그 영상을 압수했을 거예요. 그리고 목격자들을 다시 조사했을 거고요. 누군가 그를 방치했다고 느꼈다면 체포했을 거예요. 그게 브루크가 말하는 것 같네요. 집 안에는 2명의 의료 전문가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를 돌보는 것 외에도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24시간 내내 그를 지켜보면서 그가 거기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아침을 먹는 걸 바라볼 이유는 없어요. 이 경우에 의료과실이나 잘못된 행동의 암시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저는 브루크가 상실의 슬픔에 잠겨 있다고 생각해요. 의사 선생님,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걸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들도 이해하려고 하지만 선생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나다 라더포드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그야말로 영광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모든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또한 MBC의 피콕에서도 저희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팔로우하고 싶으시다면 X, 인스타그램, 그리고 뉴스네이션의 제 프로그램 제시 웨버 라이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 시간으로 밤 11시에 시청해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